낙하노. 홍콩 증시는 뭐 미국 시장도 아니고 중국 시장도 아닌 이제 아주 특이한 시장이고, 홍콩 자체는 다르게 놓고 보면 ATM하고 같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계처럼 이제 보여지는 건데, 최근 한 1년 사이에 지금 홍콩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것은 이제 미국의 ATM, 그래서 미국이 이게 금리 올리면서 돈이 대거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저것이 중국 땅이긴 하지만 달러 페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민은행 총재에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춤을 추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다른데, 문제는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중국 본토 기업이라는 그런 특성이 같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중국의 나쁜 점, 미국의 나쁜 점이 다 그대로 반영이 돼버린 것이 아마 최근 1년간의 상황이고,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는 영원한 성장산업 또 영원한 사양산업도 없듯이 영원히 나빠지는 시장도 영원히 좋아지는 시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가 너무 나빴다고 하면 이제 반대로 이제 이 반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미국이 안정화가 되고 중국이 리커버를 하고 한다면은 거꾸로 가장 먼저 돈을 뺐던 ATM이 이제 손쉽게 돈 빼갔던 것이 홍콩이라고 하면 다시 손쉽게 집어넣을 수 있는 시장도 이 중국 본토보다는 홍콩이 빠르죠. 그게 아마 최근에 그 11월 이후에 나타난 홍콩 시장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그 진짜 의미는 한계 비용을 제로로 가져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분업발식 확장이 무한대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PR 100배, 200배, 300배를 줄 수 있는 이유였죠.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제재가 들어왔고, 지금 중국은 가장 강력한 제재가 들어간 것이 그 소위 말하는 고객의 빅데이터를 지금까지는 기업이 무한대로 자기가 사용해서 알고리즘 마케팅을 통해서 무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지금 알리바바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데이터는 다 공공 데이터로 다 이전을 하라는 얘기고, 이제는 그걸 이용해서 알고리즘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모든 고객의 동의를 다 받아라.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한계 비용 제로의 무한 수익 창출의 모델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플랫폼 기업을 이걸 유지하고 육성하는 것하고 기업의 수익하고는 이제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거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이 전자상거래에서 많은 파생 상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기업은 이것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비 촉진 또는 이제 감염병 방지를 위한 그 소비의 유통의 한계 기구로서 플랫폼을 육성하는 것하고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수익력하고는 이건 별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그 큰 손들의 동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40%, 50%, 뭐 90% 빠졌기 때문에 이제 1, 20%, 3, 40% 올라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기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너죠, 대주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보면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일부 팔죠. 그리고 이제 마윈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그 사이에 이제 지분을 낮춘 것들로 보면 계속 대주주가 지분을 계속 낮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는 것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제 과도한 기대나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중국의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두 번째로 중국이 지금 이제 반독점법을 포함한 그 데이터 보안법, 네트워크 보안법 같은 이 법안을 철회를 해서 원상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플랫폼 기업들은 저것은 이제 정상 수준의 수익력 정도를 가져가는, 그러면 그런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만족을 해야지 과거처럼 이제 무한 비즈니스 수익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퍼의 산업으로 보기에는 저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빅테크에 대한 그 과도한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 통신하고 인터넷은 철저하게 정부 규제 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완전히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놨다가 그걸 이제 그 추출을 해서 이 통제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적정한 정도의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회사도 봤지만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부금 도네이션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애브노멀 리턴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투자를 해서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쪽에 대한 그 종목의 발굴, 이런 것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그 미국과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정부 정책이 이게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것 정도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미래 포텐셜이 그렇게 이제 여전히 나쁘지는 않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독점은요, 그 중국은 이미 그 2000년 이전에 모든 산업에 대해서 반독점을 다 법을 적용을 했고, 2000년부터 인터넷은 그때 반독점법을 만들었을 때 인터넷이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반독점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적용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럼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뭐 핸드폰, 이것도 다 반독점법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다른 산업과 똑같은 상태로 지금 이미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 팩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부유하고 반독점하고는 물론 이제 상관성이 있긴 하지만, 공동 부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중국의 2000년 역사에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의 이 정치 아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젠다를 얘기한 것인데, 이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레토릭의 이제 성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 과도하게 벌어진 이제 빈부격차를 이거를 일정한 만큼 줄여서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업적으로 남게 만드는 이제 그런 전략의 가능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주의가 시작이 된 지 벌써 뭐 100년이 넘었지만 이 어느 나라도 사회주의를 이룬 데가 없어요. 그것이 그만큼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인류 역사상도 된 적이 없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중국이 15년 만에 30년 만에 이룬다?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달하지 못한 이상은 끝없이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정치적인 입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공동부유론을 자세히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중국의 14억 중에서 탑 10 부자, 그래서 중국의 1위 하는 부자의 글로벌 랭킹이 보면 16위 정도 돼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가 1위 부자가 한 220위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하는 부자들의 재산을 다 그 회수해서 14억으로 나눠주면 얼마씩 그 분배가 되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9만 원씩 돌아가더라고요. 그 29만 원 가지고서 이게 공동부유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것을 정확히 놓고 보면 2035년까지 지금 있는 GDP의 15년 동안 2배를 늘려서 거기서 이제 공동부유를 해보자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2035년까지 중국이 n분의 1로 나눠 먹자는 것이 아니라 연평균 4.8%의 성장을 유지를 해야 최소한의 분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15년 동안에 2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빈부의 격차, 이 문제는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임금을 어떻게 더 많이 주냐, 적게 주냐, 그 기부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이제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15년 만에 이걸 이제 전부 다 그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n분의 1로 나눈다? 이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자세히 보면 15년 동안 연평균 4.8% 성장하는 성장 전략이 공동부유론의 핵심이고, 그것이 플랫폼 기업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은 수많은 인더스트리 중에서 이제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독점법에 관한 것도 조금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이 왜 그러면 인터넷에서 반독점법을 저렇게 이제 진행을 했냐는 것은 물론 지금 플랫폼 기업들의 그 알고리즘 마케팅을 통한 이 횡포가 심했던 것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저것은 서비스 시장 개방을 대비하는 중국의 전략이라고도 봐야 돼요. 미국이 지금 중국의 반독점법을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세 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하나는 51%를 가진 한 명, 66%를 가진 두 명, 그리고 75%를 가진 세 명. 이게 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이제 우리로 표현할 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전자상거래에서 50% 그럼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독과점법이 걸리는 거죠. 근데 징동이 예를 들어서 한 20%다. 그럼 70%인데 만약에 언젠가는 중국도 미국의 인터넷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중국이 플랫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뭐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만리장성의 이 틀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가능하냐? 그거는 다른 문제죠. 그랬을 때 미국의 세계 최강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진출을 했을 경우에 중국의 시장은 저것은 풍지박산 날 수도 있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중국으로서는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독점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50%, 징동이 20% 상대에서 시장 개방을 했을 경우에 아마존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5%를 딱 먹는 순간에 세 개 기업을 합쳐서 75%가 되면 아마존도 알리바바가 똑같은 반독점법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외국 기업의 발목을 잡아버릴 수 있는 그 툴이 지금 반독점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제 반독점법을 그 중국 플랫폼 기업들 주객이라고 보는 것도 물론 이제 일부는 맞는 시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제 미중의 전쟁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건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글쎄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의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익은 여전히 나쁠 거기 때문에 결국 저건 모멘텀의 시장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항상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고 그럴 때 보면 이 주가가 거의 한 40, 50%가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 시장은 그런 기대가 선반영되는 이제 그런 쪽의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것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시장은 아마 2024년이나 5년 가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저것은 이 회복의 모멘텀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로스 레이시 얼마냐, 이제 이게 아마 그 주된 시장의 관심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거 없습니다. AH 스프레드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AH주의 스프레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국 본토하고 홍콩하고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투자가들이 자유롭게 이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스프레드는 없어지게 되죠. 아비트리지가 생기는데 문제는 중국 본토 투자가들이 홍콩에 투자하려고 하면 일정한 만큼의 자산 규모 뭐 조건이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1억 명의 개미들이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일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홍콩으로 내려가는 것도 제한이 있고 주로 기관들이 많이 사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또 이것은 이제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이 뭐 거의 한 50% 이상이 홍콩 시장이 이제 기관이 주도하는 장이에요. 미국처럼. 근데 이제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개미들이 주도하는 장이고, 이 홍콩은 이제 외국 기관이 주도하는 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인 투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를 선별을 할 때 관객이 보는 이제 진선미하고 심사위원이 보는 진선미가 다른 것이죠. 전문가가 보는 진선미하고 일반인이 보는 진선미가 다른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본토는 일반인이 보는 진선미고 이 홍콩은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진선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두 개 시장이 완전히 자유롭게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그 스프레드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시스템화에서는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중국의 개인들의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중국의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에 대해서 높은 밸류를 주지만 이 외국
기관 투자가 됐지만 지금은 상업은행의 커머셜 뱅크 시대가 아니라 인베스터 뱅크 투자은행의 시대이기 때문에 중국의 커머셜 뱅크는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낮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홍콩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고 중국 본토는 높게 돼 있는데 이것은 투자가 서로 바뀌지 않은 한에는 이 스프레드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을 사냐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차이, 이 시장 간의 그 이동성 이것 때문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 스프레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면서 그 기업의 펀더멘털의 변화가 생길 때는 주가는 같이 움직이죠. 저게 후전강동 처음 시작이 됐을 때 그 스프레드가 대폭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이제 많이 예측을 했지만 뭐 지금 후전강동의 외국인 비율이 해봐야 앞으로 지금 한 3%에서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본토 시장에도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홍콩에서 중국으로 내려가는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홍콩 시장 전체에서 중국 본토에서 내려가는 자금의 영향이 아직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따로 노는 이제 그런 현상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 같고 아마 거기에 어떤 기준을 지금 이제 제공하는 것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인덱스는 적어서 미국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은 중국을 봐야 됩니다. 시장의 대세는 미국과 같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게 더 올라가는 것은 어떤 갭을 메우기 위한 과도하게 빠진 것에 대한 갭 메우기 정도로 봐야 되고 그러나 그 중에서 이게 여전히 거래소가 무너져도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중국 본토 안에서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좋아지냐, 이게 턴어라운드를 얼마나 하냐, 그것의 차이죠. 그래서 그 시장 전체를 홍콩 시장 인덱스를 본다고 하는 것은 미국을 봐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거기서 스탁 피킹을 해서 고른다고 하는 것은 중국 본토의 인더스트리나 정책을 보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